그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철학을 시작을 중세 철학으로 했습니다. 서양 철학, 서양 중세 철학 연구로 철학을 시작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제가 철학 고전을 처음으로 접한 것도 라틴 고전을 처음 접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아는데, 이제 대한민국 철학사를 쓴 사람으로 아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이 이제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철학 형이상학을 구성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학회에서 제가 논문 발표를 하거나 세미나에서 저를 만난 사람은 그 전형적인 중세 철학 연구가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중세 철학을 쭉 연구해 오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사실 둘 다 맞는 말이고, 저는 이제 그 중세 철학도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반면에 또 현대 한국에 필요한 철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작업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철학사의 후속 책도 올해 중에 나옵니다. 예, 올해 중에 나오고, 그렇게도 또 반면에 중세 철학 연구 번역한 것도 역시 올해 중에 제 작품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연구하는데, 중세 철학을 주로 연구하면서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던 거는 고전을 접하는, 이렇게 고전에 다가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중세 철학을 하면서. 이렇게 중세 철학도 역시 고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고전 철학이죠. 이제 고전어를 할 수 있어야지만 접근할 수 있는 철학이고, 고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전이라고 불려지는, 이게 동양에도 고전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뭐 공자의 글이라든가 노자의 글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타르타 그 불교의 불경이라든가 이런 거 다 고전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불교 고전을 한다. 그럼 한문이나 산스크리트나 빨리어 같은 고전을 연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양에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데 고전에 접근하려면 당연히 한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서양의 고전 철학은 헬라어와 라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와 라틴어. 그러니까 헬라어와 라틴어로 구성되어 있고, 조금 더 근데 중세 철학을 깊이 들어가면, 음, 사실 뭐 아랍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랍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히브리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페르시아어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중세 철학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앞으로 우린 이런 거를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랍니다라는 정도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중세 철학을 공부하면 우린 거의 대부분 이렇게 라틴어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철학사를 조금 공부한 사람이라면 중세 철학이라고 하면 라틴어를 떠올립니다. 언어적으로는. 왜냐하면 아구스티누스도 라틴어를 썼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라틴어를 썼고, 중세 천년의 시기를 라틴어가 유럽의 공용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쓰는 공문서,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쓰는 언어, 그 다음 교회에서 쓰는 언어, 그러니까 종교, 정치, 모든 언어들이 다 라틴어로 쓰여졌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문으로 쓰여졌죠. 우리나라도 세종 때 한글이 창제됐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문헌들이라던가, 예를 들어 역사를 기록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 한문으로 기록했지 한글로 기록하지는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중세 때도 각자 모국어도 있고, 그 각자의 나라 말은 다 있지만 실질적인 공문서들은 전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세 철학은 국적이 있는 철학이라고 보기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로마의 철학이에요. 로마 제국의 철학으로 시작한 거죠. 로마 제국, 지금 또 우리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러면 지도 펼쳐놓고 신성 로마 제국 하면 독일이잖아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민족도 다르고 다른데 자기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정도로 중세나 중세 이후 근대까지도 로마의 영향력이 큰데, 그 정도로 라틴어의 영향력도 굉장히 커서 다 라틴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문헌에 접근하기 위해서 라틴어를 할 줄 모르면 현대어로 번역된 것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현대어로 번역된 것은,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번역한 사람의 주관이 개입이 돼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라틴어를 영어 번역만 해도 몇 가지가 돼요. 똑같은 라틴어 단어를 영어로도 몇 가지로 번역하고, 이게 독어로도 몇 가지가 번역이 되고 불어로도 몇 가지가 번역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 철학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
참 어쩔 수 없이 몇 개 국어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를 공부하기도 하다가 라틴어만 보다가 라틴어 번역한 현대어를 보면 현대어가 또 여러 종이에요. 그럼 이 여러 종을 다 따라서 번역을 해 살펴보는 거죠. 그럼 현대에서는 왜 이걸 이렇게 번역했나? 그걸 또다시 라틴어 시대로 돌아가고 하는 과정.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어쨌든지 간에 중세 때는 다 라틴어를 씁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중세하면 라틴어. 중세하면 라틴어. 그런데 저희의 중세의 신학과 철학 강의는 바로 이 점에서부터 회의를 품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세라고 하면 아까처럼 유럽의 언어를 머리에 떠올려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서유럽의 언어를 머리에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중세 동안에 중세를 우리가 언제를 중세라고 그러냐 하면 이제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사람들이 우리가 철저하게 그 서유럽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를 기억하는 방식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은 망해서 로마 제국이 망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마 제국이 망했는 것이 동로마 제국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1000년 넘게 갔다 하는 게 사실 로마 제국은 언제 망했냐면 우리가 비잔틴 제국이 망했다라고 할 때 로마 제국은 망한 거예요. 그런데 비잔틴 제국 사람들은 비잔틴의 황제도 자기를 비잔틴의 황제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로마의 황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이 이슬람에 의해서 함락되었고 우리가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지금 막 함락돼 가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비잔틴 제국이 몰락한 날을 중세의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러면 사실 로마가 있던 형식적으로 로마가 사라져 버리는 건데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동로마 제국은 지금 막 여러분들이 중세 철학사 책을 시중에 나온 걸 어떤 걸 사서 봐도 중세 철학사 하면은 동로마에 있던 중세 철학은 안 나옵니다. 그럼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우리가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사람들은 철학이 전혀 없이 살았느냐? 그럼 1000년 동안 철학적 사고라고는 하지도 않고 살았느냐?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명을 가든지 간에 그 문명은 그 문명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궁극의 진리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나름의 방식들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철학사라고 하면 아시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인도 같은, 그다음에 동북아시아 이렇게밖에 묵지 못하는 게 아직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우리가 그 아프리카 사람들 스스로 자기 철학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사유한 작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너무 침략당하고 지금 얼마 전까지도 계속 내전 중이니까 자기가 철학적으로 자기 역사를 반성적으로 돌아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들이 전혀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잘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사고를 하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중세기에도 지중해에 거의 유일하게 철학하는 사람은 지금 시중에 있는 중세 철학사를 보면 서로마만 철학하고 있어요. 서로마 제국만. 그러니까 서유럽만 철학하는 거예요. 서유럽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이 거짓없이 다 서유럽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유럽의 역사라고 해서 돌아보면 유럽의 역사를 돌아볼 때 러시아가 원나라에 그 한 20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하거든요. 식민지 지배를 당하거든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것처럼. 근데 그런 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왜? 그거 자기의 굴욕이거든요. 유럽이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그런 역사를 당해본 적이 없는데 단 한 번 원나라로부터 굴욕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13, 14세기 가면 유럽 사람들은 철학사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떠올리지 원나라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던 바로 그 시점에 원나라가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를 마음만 먹으면 토마스가 아퀴나스가 아니라 이탈리아까지 정복하는 게 뭐, 그 코앞에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뭐 다들 알다시피 칸이 죽는 바람에 돌아갔죠. 몽고의 칸이 죽는 바람에 전쟁을 멈추고 다시 본국으로 이제 군대가 돌아간 거예요. 그거는 재수죠. 일종의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그 재수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에서도 보면 유럽에서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13세기를 중세 철학, 스콜라 철학, 지금 우리가 시종에 나와 있는 지르송의 철학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최고의 황금기 철학이 13세기입니다. 근데 그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철학을 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 그리스 그 중간에 이탈리아하고 요 그리스 있는 그 다리 넘어서 그 물 넘어서는
유럽 역사에서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잔혹한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먼 나라 사람들이 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 저를 인간 패스트, 인간 흑사병이라고 불렀거든요. 라틴 문헌에 보면. 그러니까 그들에게 흑사병이라는 거는 불치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몽고군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그 마을에 왔으면 여기서 어떤 군대가 가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군이 바그다드를 정복하겠다고 200년 동안 설쳐도 십자군이 그 정복을 하지 못했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그런데 원나라는 가서 그냥 그날 정복해버리는 그런 지금으로 생각하면 원자 폭격급 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 저렇게 힘들어 저기 사람이 저만큼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고 있는 내용이 이 철학사에 안 나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중세 철학사에는 그 대학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철학하던 철학이 사람들의 삶과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철학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의 역사를 이루고 있을 때 실제로 사람들은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있었던. 그럼 이 죽어나갔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그 시기에 그 칸에게 보낸 편지에서 알 수 있어요. 그때 교황이 칸에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우연히 칸의 생일날 가요. 도착해요. 그 편지가. 그러니까 칸 입장에서는 착각을 한 거죠. 아, 이제 나의 생일에 이렇게 인사를 보냈구나. 이제 수사 둘을 보내서 인사를 보냈구나 했는데 편지를 이래 보니까 편지 내용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면 좀 뭐 여러 수사어구들을 다 집어치우고 간단하게 말하면 불신지옥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니까 빨리 와서 세례받고 천국 가야 된다. 지금 이 신의 대리인으로서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말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찬이 보면 그게 아주 웃긴 거예요. 찬이 보니까 야, 찬이 답장을 써요. 답장을 쓰는데 교황에게 답장을 그러니까 너가 눈이 있으면 지금 밖을 봐라.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는 근데 이 편지 내용에서 제가 본 건 이런 거예요. 유럽에 그러니까 서유럽에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동유럽 사람들이 있었던 그러니까 독일은 적전지였고 독일은 정복당하지 않지만 계속 그와 다투고 있던 지역이었고 폴란드, 헝가리 이쪽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던 지역인데 서유럽에서는 이게 물국에 저 먼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었던 근데 신학자들이 대충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남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끊임없이 굉장히 초월적인 담론에 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 정말로 죽어나가던 사람의 역사들은 이곳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철학사에 지금의 철학사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의 철학사는 뭐냐 하니까 이것은 몇, 몇몇 그 종교나 몇몇 학자들이 그 과거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정말 있는 그대로의 중세 철학사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있는 그대로의 중세 철학사라면 독일이나 그쪽 지역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겪었으면 그 고난 가운데서 등장하는 무엇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그 고난을 받았던 지대의 사람들이 그 종교 질서에 대한 새로운 개편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철학사나 신학사를 이렇게 보면 루터와 같은 비슷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독일 말고도 있거든요. 근데 왜 독일의 민중들이 그렇게 빨리 종교적 질서의 개편을 요구했는가는 역사적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그들이 왕권 강화를 더 크게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신성 로마주 이미 13세기, 14세기가 되었을 때 이제 원나라가 이제 러시아 정도만 정복하고 이제 물러났을 때 14세기 갔을 때 오캄, 단테, 마르시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등장해서 뭘 하냐 하면 교황권하고 황제권은 분리되어야 되고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그걸 환영했고 많은 민중들이 거의 환호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이래 돌아보면 실제로 왕은 나가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 민중이 봤을 때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 나라 사람을 위해서 나가다가 죽어도 나가요. 그런데 종교의
종교라고 하는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고난의 시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감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도 다 호황된 이야기인 거예요. 다 죽어 상고 천국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중세기라고 하는 시간에 보면 그때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마이스테 카르트 같은 사람 또 독일 사람이거든요. 지금으로 지금 독일 지역인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거죠. 그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초월해 가지고 저기 있고 신에 더 가까운 존재가 있고 신에게 덜 가까운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신에 더 가까운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교계라는 게 있는 종교가 발달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면은 신부나 목사가 왠지 신에 더 가깝고 신의 말을 더 잘 알아듣고 그다음에 평신도는 신에서 좀 머니까 신의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극단 아무리 신학이 안 그렇다라고 이야기해도 현실 속에서는 그런 식의 사고가 팽배한 거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마이스터 가르트 같은 사람이 모두가 다 신성하지 신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덜 가까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철학을 해서 이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런 철학을 해서 그런 철학을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왜 근데 그 사람이 이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중들이 그 철학을 자체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의 철학사를 보면 이건 그런 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대한민국 철학사다 이렇게 하면 그 시대의 민중의 아픔이 녹아든 철학, 민중의 아픔 이런 게 있으면 그에 반응하는 철학이 진짜 그 시대의 뜻을 품은 철학인데 지금의 중세 철학을 보면 그런 형태의 뜻을 품은 철학이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거죠. 19세기에 왔을 때부터 중세 철학사가 쓰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철학은 역사를 공부하는 철학사를 본 게 아니라 철학사를 보는 게 아니고 철학의 형이상학, 뭐 인식론 이런 걸 공부하지 철학은 철학의 역사를 공부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칸트도 철학사를 이렇게 강의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19세기쯤 오면 근대인들이 현대인이죠. 근현대인들이 우리가 가장 인간으로서는 발전한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가장 많이 발달해 있고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발달해 있으면 고대도 발달해 있고 그럼 중간에 변질되는 시기를 하나 가정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변질을 극복하고 지금 우리가 되었으니까. 그걸 중세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세는 굉장히 변질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앙에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그 신앙이 이성을 좀먹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그 철학사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중세건 고대건 현대건 할 것 없이 철학은 다 그 자리에서 그 나름의 민중들 삶 속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후대 사람들이 기억할 때 그걸 기억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13세기를 기억해도 토마스 아퀴나스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기에 토마스 아퀴나스 말고 예를 들어서 단테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이 정치 철학자로서 치열하게 정치 철학으로 논쟁을 했고 정치 철학 책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테를 정치 철학자로 기억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곡이라고 하는 문학 작품을 쓴 문학가로 기억하죠. 그런데 13세기, 14세기로 돌아가서 단테의 글을 가지고서 그 시대에 무엇이 더 그 시대를 흔들 만한 글인가? 이 사람을 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삶을 살게 만들었냐라는 것은 신곡을 썼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신곡을 썼다고 힘든 건 아니에요. 신곡에서는 꼴랑 해봤자 무슨 교황도 잘하면 지옥 간다 하는 정도지. 근데 실제로 그 판 자체를 새롭게 봐야 돼. 이 판이 잘못됐다. 이 정치판이 잘못됐으니까 이 정치판을 완전히 뒤집은 새로운 정치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책은 그의 재정론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정치 철학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치 철학자로서의 단테를 기억하지 철학사를 봐도 단테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그 중세 철학사는 19세기가 오니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교가 유럽에서 그 학문적인 관여를 더 이상 못하게 돼요. 왜냐면은 진화론이 등장하게 되고 막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거 뭐 창조론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먹혀들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지구가 세계 우주의 중심이다 해도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건 이미 옛날부터 종교가 이미 현실의 고난을 떠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떠나면서 종교가 자꾸 군림하려고만 하니까 떠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뭐가 등장하니까 이상적인 사회, 우리가 살아갈 이상적 사회는 어디냐를 교회에 가서 목사나 신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에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산주의, 막스의 책이 엄청나게 많이 읽혀지고, 근데 그것이 저게 무신론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상향을 이끄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는 신교 구교할 것 없이 서서히 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성당에 오거나 교회에 가서 성경책을 보고 이랬는데 이제는 성경책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가들은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에 대한 책에서 구하려고 하고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라는 책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가톨릭에서는 뭐냐 하면 이거를 굉장히 큰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과학에서 밀려난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는 사람의 정신 세계에서조차 우리가 이제 안 되는구나. 이걸 어떻게 하자. 그래서 가톨릭에서 내세운 게 뭐냐면 거의 유명한 겁니다. 대반전의 새로운 사태라는 책을 써요. 가톨릭에서 종교회의를 열어갖고 새로운 사태라고 해가지고 우리 가톨릭 신자가 바라보고 있는 가톨릭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그 어떤 이상향 현실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걸 쓰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 보면 실제로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일을 하고 그럼 정당한 월급을 줘야 되고 그 정당한 월급에는 여가를 즐기는 것도 포함되어야 하면서 지금 또 만약에 그 후로도 새로운 사태라는 글은 50년마다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막 그래요. 그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사태를 조금 잘못 보면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공산주의자들 하는 이야기 아니야? 야, 이거 빨갱이들이나 하는 이야기인데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급진적인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글들을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 글을 쓰면서 가톨릭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거를 무슨 우리가 이제 고전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무슨 이야기를 그냥 갑자기 하지 않죠. 무슨 권위가 있어야 돼요. 고전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민주사회를 한다 하면은 뭐 맹자의 글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그냥 뜬금없이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톨릭이 그때 권위를 갖고 온 게 누구냐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역사적인 재미입니다. 그게 무슨 재미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19세기에 아주 진보적인 사고를 위한 밑거름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동등하다라고 하는 존재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시기에 나온 자기 형이상학의 결과물인데 근데 그 입장이 19세기에 어떻게 쓰이냐면 자 모든 사람이 그럼 인간으로서 동등하면 당연히 권리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맞잖아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리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지금 식민지 가난한 나라 사람이라고 권리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이 그전까지만 해도 신학생들은 외부에 그 성교를 가면 성교 한 곳에 신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와서 배우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대건이라는 신부도 그 조선의 신학교를 만든 게 아니라 저기 백인들이 있는 데다가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거 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해 보면 아니 그 사람들이 신부를 많이 보내가지고 몰래 조선에서 신학교를 해가지고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 안 했어요. 오라고 그랬어요. 왜? 이미 거기도 위계가 있는 거예요. 백인이 제일 우등하고 여 좀 황인은 좀 어리숙하니까 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와서 배워라 이거예요. 와서 제대로 배워라. 근데 아까 그 토마스 아퀴나스 그 되고 나서 그것도 바뀌어요. 이제 신학교를 차려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왜 용산 신학교 지금 가톨릭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생기죠. 그렇게 세상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토마스 아퀴,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역사랑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학자가 그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가 남긴 철학은 그 뒤에 전혀 다르게 활용될 때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를 대단하다라고 판단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자라고 하는 가톨릭의 움직임이 일어나요. 19세기 후반에. 그걸 뭐냐 하면 그걸 대표하는 말이 신앙과 이성의 조화입니다. 신앙과 이성의 조화. 그러니까 신앙만 있으면 맹신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귀를 닫아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잘 이해한다 이것도 되지만 이성적인 사람은 옆에 사람이 아프면은 그 들으면은 이상 아픈 거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맹신에 빠져 있으면 옆에 사람 아픈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오직 성경만 부여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래서는 안 돼. 이거는 옳은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의 조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귀를 열고 있어야 된다. 귀를 열고 그거를 모토로 삼아 가지고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보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런 정신으로 우리 가톨릭을 새로 개혁하자 하는 움직임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면서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 토마스 아퀴나스 중심으로 중세 철학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냥 최고 좋은 사람이에요. 중세 철학자 중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일 좋은 사람이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질송이라는 사람이에요. 질송. 그래서 현재의 서점에 가도 질송의 중세 철학사가 있어요. 에티엔느 질송이라는 사람이 쓴 중세 철학사가 지금 한국에도 번역이 돼서 사람들에게 읽혀져요. 그런데 그 중세 철학사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만 너무 대단한 사람이고 다른 철학자를 토마스 아퀴나스와의 거리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하고 좀 비슷하면 대단한 사람이고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좀 많이 다르다. 오캄처럼. 그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잘못된 철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송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토마스 중심의 중세 철학의 복원을 시작할게요. 그런데 이 질송의 중세 철학사 복원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돼요. 왜냐하면 20세기 초반 이 사람 자체가 좀 유명했고 그가 시리즈로 계속 중세 철학에 대한 글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절판이 돼서 그렇지 우리나라에도 몇 종이 있어요. 중세 철학사 짧은 거, 두꺼운 책, 얇은 책, 질송이 쓴 게 여러 있거든요. 그런데 질송의 중세 철학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면 그러면 그 당시 가톨릭 교회를 대변해서 중세를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만이 중세 철학자예요. 오리지널을 보면 나머지는 사실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이제 중세 이슬람 철학이나 중세 유대 철학, 유대교 철학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세 이슬람 철학도 이렇게 번역 중에 있어요. 아마 이렇게 몇 년 있다가 이제 출판이 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럼 중세 이슬람 철학이나 중세 유대교 철학자들, 페르시아 철학자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럼 토마스 아퀴나스만 있는 거냐? 그런데 그거 보면 마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받는데 이 사람들을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을 위해서 예비된 존재인 것처럼 다루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를 위해서. 근데 어느 철학자도 다른 철학자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철학하고 있지. 그 사람 열심히 철학할 뿐이지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누군가가 그의 철학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서 할 수 있지. 한 철학자가 다른 철학자를 위해서 살다가 죽진 않거든요. 그런데 질송의 철학사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질송의 철학사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 준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배경처럼 병풍처럼 나열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와 다르면 매우 나쁜 철학자인 것처럼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오캄같이 14세기 철학자는 중세를 말아먹은 사람처럼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멀어졌다 이거죠. 근데 그러한 방식의 중세 철학사 기억도 사실은 아까 이제 가톨릭 교회 중심에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개신교회에서 기억해내는 방식이 있어요. 개신교회에서 기억해내는 방식은 우리가 루터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 그럼 솔라 피데스라는 게 라틴어로 솔라 피데스.
솔라가 오직이니까 피데스가 신앙이니까 오직 신앙으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만으로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신앙만으로라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말이 좀 걸거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럼 이성으로 신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냥 이대로 있는 걸 믿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뭐 좀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거 믿으면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다. 그런데 왜 그런지 묻는 거죠. 왜냐면은 가톨릭 교회가 등장했던 교부 시대나 유럽이 완전히 전체가 그리스도교가 되는 데는 8, 9세기까지 걸리거든요. 그러면 8, 9세기까지 그 교부들이 뭐를 했냐 하면 교부들은 설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내부를 향해서도 우리가 왜 그리스도교를 믿어야 되는지 설득해야 되고 외부를 향해서도 전도가 그냥 무식하게 칼 갖다 대는 전도가 아니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8세기에 종교회의를 해가지고 신앙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은 그 죽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결의를 할 정도로 교부나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다른 사람을 화형하고 이거는 사실 중세가 아니에요. 중세에는 화형을 한 기록이 제가 알기로도 거의 뭐 없어요. 그거는 근대 초기예요. 마녀의 망치라는 마녀를 때려잡작하는 책이 쓰여진 것도 근대에 쓰여져요. 실제로 중세 때는 사람들이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득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면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성이 있어야 되는, 이성이 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전통식, 유럽의 전통신앙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는 죽으면 이래 되는데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아우구스티누스나 오리게네스 같은 교부들이 그걸 설득해야지. 이런 성경대로 안 믿네. 이거 죽여라. 이렇게 말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교부들 제가 지난 그 학기 강의했을 때 교부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교부들은 굉장히 이성적 사람이다. 그래서 스스로도 그 이교도를 만나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대비하고 합리적으로 그에 답을 하고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어라가 안 되잖아요. 성경 자체를 지금 뭐 우리로 치면 샤먼에 비슷한 그러니까 무속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성경대로 믿어라. 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부들의 글들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 시대에 그 사회가 갖고 있던 불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가 돼서 민중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게 그래 사랑을 설득하고 그리스도교는 이런 종교다라는 게 이성적 이성으로 설득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럽이 완전히 다 그리스도교가 되고 났을 때는 오히려 이성이 좀 줄어들어요. 왜? 우리는 이제 나면서부터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설득하고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 믿어라가 아니라 그냥 나면서부터 당연히 성당 다니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게 유럽이 된 거예요. 유럽이라는 존재가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는 오직 성경만 믿고 있는 분위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형태의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반성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성의 역할을 끊임없이 강조했는데 오직 신앙이다 라는 흐름이 등장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성적인 성경을 보고 이성적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성직자들의 몫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인사제서 루터의 모두가 다 성경을 믿는다, 성경을 읽으면 된다라고 하는 성경을 읽고 모두가 다 해석하면 되고 이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읽혀지는 대로 읽게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성보다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그 중요한 건 신앙만 유지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고 삼일체 하나님 믿고 이런 거 중요하고 나머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 말씀 각자가 받아들이는 지금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왜 큐티 한다고 각자의 자리에서 막 이렇게 매일 성경 한 줄 읽고 스스로 근데 그게 무슨 굉장히 신학적으로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누가 따지진 않잖아요. 그걸 따지고 야 너 큰일 났어 그 이단적 사고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 핵심적인 것만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받아들이고 살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성이 대입이 많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솔라피데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루터의 사망 이후에 개신교회에서 등장한 운동을 보면 치열하게 이성화 작업합니다. 그게 독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신학하면 지금 또 얼마나 이성적으로 솔라 피데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근본만 흔들리지 말자 이런 구호지 실제로는 철저하게 그 이성적으로 자기의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질문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지금 독일이나 이런 곳에 있었던 루터나 이런 거 전공하는 사람들이 중세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래 비판적이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개신교는 솔라 피데스 오직 신앙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이성을 자꾸 개입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부정적으로 기억한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이성의 월권의식이다 라고 바라봤기 때문에 중세를 별로 안 좋게 봤어요. 그리고 중세를 가장 안 좋게 본 거는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무신론자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담론 자체가 신학적이지 않아. 아니 철학적이지 않아. 아니 철학은 순수 이성으로 하는 건데 순수 이성으로 하는데 무슨 계시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야 이거는 철학 아니야. 철학은 계시 같은 거 없어. 신 같은 거 없어. 철저하게 인간의 자연 이성으로 현실을 두고 고민하는 거야. 라는 입장이 등장하면 이런 입장에서는 그럼 중세 철학은 철학이 아닌 거예요. 아예. 그 사람들은 개신교 철학도 그 철학이 아니고 가톨릭 철학도 철학이 아니고 종교 철학 자체가 철학이 아닌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사람들이 또 불교 철학 한번 불교는 또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래 그 서양처럼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뭐 한번 뭐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신에 대해서 절대적이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빼버린다. 그래서 러셀의 서양 철학사가 지금 또 러셀의 서양 철학사가 번역이 되고 여러 학자가 번역해 가지고 여러 본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데 러셀의 중세 철학사는 러셀은 서양의 천년의 철학이 없어져 버린 시기로 봐요. 중세 때.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좁게 줄여서 써버려요. 철학이 없었던 거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중세 철학이라고 부르는 이 시기가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그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게 기억을 누구하는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잖아요. 우리가 기억해내는 거 아니에요. 과거를. 그러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그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기억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뭐 A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A라는 아저씨하고 계속 경쟁 관계로 있었던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A라는 아저씨와 A라는 아저씨가 남모르게 뭐 예를 들어서 고아원을 크게 도와주고 있었다면 그 고아원에 있었던 고아가 그 있었던 사람이 생각하는 A라는 아저씨는 같은 인물이지만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사실 지금의 중세 철학사는 너무나 다양한 관점으로 너무나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제가 보고 아쉬운 거는 너무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드는 중세 철학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가톨릭 중심의 중세 철학사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억울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글들을 제대로 리딩조차 읽어보지도 않고 자기를 평가해 버려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막 거의 달달달달 암기하듯이 외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철학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철학의 글들 그 사람이 직접 쓴 글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쓰여진 철학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철학자들은 억울하죠. 내가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요. 그죠? 억울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했잖아요. 개신교에서 했던 그런 철학사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 속에서 봤을 때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은 이성이 들어가야지 그게 철학이거든요. 이성이 안 들어가면 철학이 아니에요. 이성이 만약에 철학이 그냥 믿자고만 하면 철학이 아니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이 우리가 중세 철학사 들어가면서 이야기하겠지만 보에시우스나 교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겠지만 신학이 되기 위해서는 교부들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철학이 필요하다. 신학만으로는 신학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학을 만들기 위해서 철학이 필요하다. 신앙 플러스 철학이 신학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교부들의 입장은. 근데 여기다 철학을 빼버리면은 합리적 설득을 하지 않겠다 이제. 나는 신자들에게 그러면 신비만 남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가 봤을 때 그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 그리스도교에서 파생되는 여러 이단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것,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나 혼자 괴로운 게 아니라 옆에 사람 괴로운 것들을 다 고려하게 되고 공공의 이로움을 따지게 되는 것이 그게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신국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죽인 거는 전부 사람의 나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읽어보면 이타성의 사랑이 움직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어? 이기적 사랑이 움직이는 곳이 그 인간의 나라다. 그러니까 내가 저 넓은 사랑으로 내 혼자 잘 살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해도 모두가 더 잘 사는 사람들의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이 이루고 나가는 것이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 라는 형태를 쓴 거지. 선택돼 가지고 내가 가서 나만 하나님한테 돼서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게 교부들이 이야기하던 모습이고 막 그런 건데 그런 이성에 대한 노력. 이 아구스티누스도 신플라톤 그러니까 주의 철학을 자기 신앙의 언어로 채택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신플라톤주의를 만나서 그런 형태의 신학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철학을 없애버리면은 철학을 없앤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면 신비라든가 뭐 기복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안 남고 불안한 사람에게 가서 야 하나님 만나면은 뭐 천국이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신앙이 철학을 만났다라는 것은 내 신앙을 가지고 누군가와 토론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토론함으로써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세 철학은 정말로 치열하게 서로 그러니까 중세 철학을 구성하고 있는 철학자는 다 신앙은 같지만 같은 신앙을 다 합리적으로 다르게 설명해요. 그래서 서로 논쟁하지만 죽여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오캄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저기 그 교황에 대해서 교황 당신이 월권이다라고 해서 교황이 그걸 죽여라고 하잖아요. 마이스 데카르트가 교황 네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운 거 아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다 똑같은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교황이 마이스 데카르트 죽여라 이러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신구교가 서로 나누어져서 신교는 저 구교라고 죽이고 구교는 신교라고 죽이는 것이 사실 독일에서 있었던 2만 명 이상의 학살,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등장하는 것이지. 근데 그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더 늦게 일어난 일인데 그걸 갖고 중세 때 일이라고 할 수는 없죠. 중세 때는 서로 다른 이론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심지어 토마스 아퀴나스도 죽을 때는 이단으로 죽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 중에 몇몇이 당시 가톨릭교에서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100년 이단으로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누가 불에 쏴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세에 보면 중세를 기억하는 방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세 철학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민중이 갖고 있었던 그 시대의 아픔에 반응하는 철학들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내용의 철학들을 기억하기보다는 신과 관련된 것만 자꾸 기억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21세기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기억이 되냐 하면은 탁상공리예요. 저런 거를 말로 고민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 그 제가 이렇게 동학 같은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동학 문헌들을 읽는데 하면은 젊은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같이 옛날에 강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고민을 왜 하죠?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쭉 풀이하면서 이런 말 하거든요. 우린 지금 21세기가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이의 간절함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 우리는 제가 어떤 문헌을 보니까 노비 있죠, 노비. 노비의 이름이 버러지예요. 버러지. 그러니까 한문으로 발음대로 벌어지라고 써놨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일 처음에 한문 번역이 안 돼가고 이게 뭐냐 하고 가만 보니까 이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 벌어지. 그 다음에 부억인 거예요. 여자 그 노비는 부억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제가 이러죠.
누군가 너에게 버러지라는 이름이나 부엌이라는 이름을 부여해서 부른다. 심지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음담한 단어를 사람의 이름에 붙여서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름만으로도 억울하지 않느냐. 너를 그렇게 평생 부른다고 생각하면 그 이름만으로, 근데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내가 죽어야 할 이유인 세상이 있었다라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 시기에 이 철학이 얼마나 간절했겠느냐. 이 철학이 그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고 있었겠느냐. 그런데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21세기 우리의 입장에서 그거를 보면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 이거를 그렇게 100년 전, 100년 쪽 150년 전 동학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이건 정말 눈물 나는 글이다. 눈물 나는 글이다 이거. 그런데 중세 철학도 제가 보니까 문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억할 때는 뭐 이렇게 중세이락하면 종교적인 것과 관련돼서 저 초월적 담론들 중심으로 기억하지만 실제로 중세가 근대에 남겨놓은 가장 큰 현실적인 성과는 정치학자들이 보면 뭐냐 하면은 국가의 이론을 만든 시기가 중세라고 그러거든요. 국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종교와 국가 사이의 애매한 관계 속에서 민중이 힘들 때 쉽게 생각하면 종교가 마녀 사냥할 수 있다는 말은 종교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근대에 오면 그걸 못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고 했던 것들의 성과를 냈던 것이 바로 중세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국가 이론을 만들어가는 시. 그러니까 실제로 중세 철학을 하면 왕의 두 신체라는 유명 고전적인 책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책을 번역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인문 서적을 내줄 출판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새는 인문계열 출판을 천권도 안 해요. 초판을. 뭐 지금 대한민국 철학사가 그나마 그것도 사실 초판이 몇 판 안 찍고 내고 다행히 이 판을 찍었어요. 근데 그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거의 대부분 초판에서 그냥 없어지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지금 초판 1000부 찍었는데 300부밖에 안 나가고 지금 나머지 재고가 책이 오래되니까 변질이 돼가지고 이걸 팔 수도 없어가지고 그럼 이 출판사에서 이게 이제 파주에 뭐 하는 거 이거를 다 버리거든요. 그 내가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저 700권의 내용은 그대로인데 책이 약간 누렇탁해가지고 그걸 어디 받아두지도 않고 저거를 이제 한마디로 헌책되는 거예요.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 다 갈아갖고 다 갈아가지고 그냥 참 그게 제가 보면 우리가 인문 이런 데서도 사실 제가 보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역으로 대중분들에게 다가가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면에 슈퍼스타가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뭐 책 내면 수십만 권씩 팔리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데 더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어, 제자리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대한민국 철학사를 쓰듯이 그렇게 중세 철학사도 그렇게 바라보면 사실 민중들이 철학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민중들의 치열한 고뇌 이런 것들을 대변해서 등장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민중을 이끌고 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 고뇌가 가득 찬 공간에서 그런 철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철학은 그 철학자의 것이기도 하지만 그 시기에 그런 고난이 있었던 그 민중의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철학자의 이름으로만 기억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시기에 그런 고난을 겪고 있었던 민중들이 그 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중세도 그러한 근데 너무 그게 빠진 거예요. 그 민중의 역사는 하나도 다 빠지고 다 초월적 담론들로만 가득하고 중세 철학사 하면 보편 논쟁이다. 근데 실제로 보편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민중의 자기 이해에 매우 중요한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의 역사 다 빼고 나면 그냥 보면 탁상공론이에요. 그냥 보면 탁상공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론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피어올랐는가를 따지고 들어가야지 밑에 뿌리 같은 거 다 빼버리고 그냥 꽃만 이거 폈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 꽃은 생명력이 없죠. 지금 우리가 이런 울고도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앞으로 또 작년처럼 또 1년을 이렇게 이제는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쭉 이어나갈 건데 최대한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중세 철학 사이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슬람 철학자라든가 페르시아 철학자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하면 그 너무 가톨릭하고 개신교 쪽에만 집중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톨릭 개신교뿐 아니라 동방교회들이 굉장히 교부들 지금 만약에 그 교부들이 굳이 나눈다 하면 동방교회 출신들이 많죠. 동방교회 출신들이. 그 다음에 동서방 교회에 있지 않은 그 이집트 곱트 그리스도교도 있거든요. 그럼 이집트 곱트 그리스도교는 그럼 중세 때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느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학사나 교회사나 뭐 중세 철학사를 보면 이집트 곱트는 전 세계적으로 곱트 정교회는 교세가 약하니까 근데 그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서 자기를 이해하는 건 억울해요. 우린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린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라고 다 쓰여져 있으니까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한 제가 연구한 한에서 좀 억울한 사람이 덜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그 철학이 도대체 그 시기에 민중들에게는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해왔고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중세에는 여성 철학의 이야기도 해야 되는 거고 중세 여성들도 철학을 했거든요. 근데 기존의 철학사에 안 나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여성들이 실제로 흑사병이 나돌 때 그들의 옆에서 마지막까지 진료하고 자기의 철학적 작업들을 글로 남기고 했던 사람들이 여성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행위라던가 그 사람들이 글을 쓰는 방식 그리고 최초로 유럽의 역사에서 거의 최초로 자국어로 철학이나 신학적 저작을 쓴 사람들 중에 여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여자들이 대학을 가거나 이게 허락이 안 되니까 자기 모국어밖에 할 수 없고 그래서 모국어로 썼는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담론들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기존의 중세 철학에서는 배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그 사실은 유럽의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철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세 철학은 여러 중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자기 이성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이해한 대로 자기 삶 속에서 뜻을 발현하기 위해서 애써 왔던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기억해 주는 것이 지금 요번에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존에 나와 있는 중세 철학사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맞지 않고 그 그걸 교재로 추천할 만한 것들도 사실 잘 없습니다. 없고 해서 보통 여기에 저 화면에 조금 나와 있는데 그 다음 강의를 할 때부터는 제가 그냥 그 수업 전에 그 강의 그 교재를 한 3장, 2장씩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은 이미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시는데 새로 시작하시는 요렇게 그거를 교재로 삼으면 되고 특별히 다르게 무슨 뭐 책을 구입하시거나 뭐 그러실 건 없고요. 뭐 근데 개인적으로 난 중세 철학을 그래도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서 읽어보실 수 있겠죠. 뭐 도서관에서 빌려보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예, 그렇게 나갈 거고 어, 이제 어, 그 기본적으로 제가 철학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 기억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가는 현재의 내가 나의 철학함에도 아마 대한민국 철학사나 제 책, 뭐 신성한 모독자나 이런 제 책 읽어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리 제가 그 시기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기억해내려고 한다 하더라도 기억하는 나의 관점들이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대한민국 철학사나 신사가 모독자 읽으셨던 분들은 이게 저 사람이 보고 있는 더불어 있음의 철학의 관점이 무로 중세를 기억하는 것으로 들려지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전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고 항상 하듯이 시험 공부하듯이 들으실 필요는 없고
시험 공부하듯이 막 그렇게 압박받아가면서 들으실 필요는 없고 조금 그, 편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그 지금 다른 강좌에 처음 강의하시는 분이 저한테 첫 질문이 뭐였냐면 자신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분도 사실 대학 그 전공하신 걸 보면 대학에서 철학 관련 수업을 들었을 건데 이거를 어떻게 제가 막 선생님 말씀을 다 받아 적고 공부하고 이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시험 공부하듯이 하시면 힘들고 조금 편한 마음으로 그래도 이렇게 들으시고 강의록 읽어주시고 하면 되는데 너무 시험 공부하듯이 이 공부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정도에서 근데 뭐 재미나면은 재미난 대로 또 하시면 되겠죠. 하시면 되고 혹시나 뭐 질문거리라든가 그 지나고 났을 때 막상 사실 수업 들을 때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상 수업 이게 이거 한번 지나고 나서 강의록을 보거나 지나고 나서 동영상을 한번 더 봤을 때 이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밴드나 아니면 메시지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 다음 수업을 할 때 그것을 답하면서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 이제 그 질문하신 걸 답하면서 수업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그 알아주시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토마스 철학교는 그 대부분 그 진도라는 개념을 두고 있기보다 그러니까 보다 그 시간 딱딱딱 끊어집니다. 들어보시다 보면 한 시간 안에 할 이야기는 끝나고 그다음 이어지고 그다음 이어지기 때문에 그 혹시나 뭐 주변에 이런 공부를 원하시는 분이 있거나 도움이 되신다 하는 분도 있으면 언제든지 추천해 주시면 언제나 오셔도 뭐 중간에 들어와서 앞에 거 모르면 이해가 못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근히 그리고 강의록은 차근히 모아두시면 그대로 아마 저하고 공부했었던 시간에 대한 기록도 될 거고 기억도 되겠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뭐 오늘 그 뭐 오리엔테이션 제가 코로나로 지금 가슴이 많이 아파요. 이상하게 딴 얘기 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 이제 아, 그래서 그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딱 보통은 한 1시간 반에서 보통 1시간 반에도 거진 2시간 살펴니까 1시간 45분 뭐 이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혹시 뭐, 이, 제가 말주변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솜씨에,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왜 이렇게 대중 강의 많이 하시는 분들이 워낙 이렇게 약간 코미디언에 가까운 그 화술을 구사하시는 분들이 음. 이슈가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저는 또 그렇게 뭐 화술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근데 그래도 제가 뜻한 바는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나?